안녕하세요. 무스의 용큐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8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8년도 첫 번째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요. 미국 각 주의 법에 따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가 있는 반면 사형제도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주, 그리고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가 바로 텍사스주이고 1년에 2, 30건의 압도적인 횟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라고 합니다. 이번 사형 집행이 이슈가 됐던 이유는 그 사형수는 어리고 젊은, 특히 히스패닉 여성만을 골라 무참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형을 확정지었을까요? 그 주인공 앤소니 앨런 슈어는 1962년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여러 번 이사를 했고 그가 21살 때 텍사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컴퓨터 기술자였습니다. 다른 연쇄 살인범과 달리 앤소니는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가 없었고 공부도 잘하고 특히 피아노, 트럼본, 기타 등 여러 가지 악기 연주 능력이 뛰어났고 지역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전학을 하게 됐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새로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나중엔 다른 친구들한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조금씩 비정상적인 관심을 받길 원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을 다른 여자아이의 집에 보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여자애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관종 초기 행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앤소니가 15살 때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부모님이 이혼하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휴스턴에 남아있고 엄마와 앤소니 그리고 그의 누나와 여동생은 다시 캘리포니아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앤소니의 엄마는 식당 일 등 몇 가지 일을 더하며 바쁘게 생계를 유지했지만 앤소니는 좀 더 주목을 받고 싶어 했고 인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재즈밴드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연극에도 참여했다고 하고요. 어느 날은 하이킹을 하다가 눈사태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를 아는 어머니의 말로는 과장이 매우 심하게 낀 일화였다며 앤소니가 얼마나 주목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가 있었던 일화 같습니다. 관종의 기미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고 헤어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신경을 썼다는데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다른 소녀들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심각한 정도의 추행은 아니었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호감 가는 여자애에게 장난치는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앤소니 슈어는 단과대학을 중퇴하고 다시 텍사스로 돌아와 직업을 가졌고 21살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3년 후 아내와 2딸을 가진 가장이 되었는데 그때도 그는 방황했고 결혼했어도 어린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돌이키지 못할 짓을 저지르게 되고 연쇄살인범이라는 악명이 붙게 됩니다. (1986년 9월 26일) 15살 소녀 로리 리 트램블리는 아침 6시 30분에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집에서부터 5km 떨어진 한 멕시칸 식당 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가엾은 소녀는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을 조를 때 좀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지혈대 같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엔 성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아이를 보질 못했고 수상한 사람 역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겐 버스 요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앤소니 슈어를 언급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앤소니의 둘째 딸이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고 그가 24살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앤소니의 가족 일부는 그가 어딘가 잘못 돌아섰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모님은 항상 앤소니를 바라보며 의심을 품었었는데요. 바로
마약이 그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앤소니가 처음으로 약을 접한 시기는 그가 16살 때부터입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소녀들을 괴롭히고 스토킹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코카인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를 망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코카인 흡입이었던 겁니다. 앤소니의 누나는 첫 번째 희생자였던 로리 트렘블리 살해 이후 몇 년이 지나고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 후에 동생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가 살인을 저지른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을 때죠. 얼마 동안 동생의 집에 머물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동생 앤소니가 그의 5살 난 맏딸을 성추행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아이 입술에 키스를 하는 게 전형적인 부녀지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걱정이 된 누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남동생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겸 곧 앤소니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아들이 마약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음식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집에선 부모의 침실에서의 규율, 제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집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앤소니의 어머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모든 여성들에게는 집안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며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해하지 않았고 뭐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앤소니 쇼의 두 번째 희생자는 그의 첫 번째 살인 후 6년이 지난 1992년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말에 의하면 1992년 4월 16일 휴스턴 시내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에 쓰러져 있는 여성의 시신이 있던 겁니다. 그녀의 상의는 배 위까지 말아 올라가 있었고 그녀의 팬티는 무릎 아래까지 벗겨져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작은 나무 막대기가 묶여진 줄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목을 조르기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피해자는 21살의 멕시칸 이민자였던 마리아 델 카르멘 에스트라다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보모였고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아침 6시 30분경에 집을 떠났는데 약 4시간 후 그녀의 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의 식당 드라이브스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범인의 단서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입안에 정액이 있었고 손톱 아래는 부스러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진전은커녕 용의자조차 못 찾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맙니다. 당시 경찰이 매우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성폭행 살인 사건이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시간,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식당 근처였고 살해 방법 또한 목조름에 의한 교살이었고 범인에 사용된 도구 역시 지혈대 같은 막대기였는데 6년 전 있었던 살인, 미제 사건이 된 그 첫 번째 살인과 연관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93년 10월 앤소니는 어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14살의 소녀를 강간했을 때도 경찰은 다른 사건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이때 앤소니는 그 소녀를 강간하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1년 후인 1994년 8월 9살의 다이애나는 엄마 심부름으로 설탕을 사러 낮 12시경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설탕을 사서 슈퍼를 나가는 아이의 모습을 본 첨언이 다이애나의 마지막 목격자였고 그날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다이애나는 근처의 빈 건물에서 발견되고 마는데 아이의 몸은 구타와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고 목 주변엔 대나무 막대가 이어진 줄이 있었습니다. 앤소니의 네 번째 피해자였는데 세 번째 살해 희생자였던 다이애나는 당시 앤소니의 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수법의 성폭행 살인이 있었음에도 앤소니는 자유로웠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며 술집에서 음악가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섞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애인을 새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임이었고 당시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하는데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살해당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1995년 7월 16살의 다나 산체스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고 전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음성이 되었습니다. 앤소니는 이전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다나 산체스의 시신을 굳이 숨기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버린 현장은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다나 산체스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 연쇄살인범에 대해 경고를 하고 다나 산체스의 시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미스터리한 제보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앤소니였다고 합니다. 그의 제보 이후 다나 산체스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고 경찰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수사팀은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주변의 성범죄자들과 그 주변 사람까지 조사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아주 실망적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앤소니 시원은 그 지역 성범죄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 터라 수사관들은 그를 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의 누나가 그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것과 같이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자기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센터는 신고 접수 후 형식적인 방문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앤소니가 마지막으로 살인을 하고 7개월 후 그는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매춘부로 위장한 비밀 경찰에게 성매매를 하려다 체포됐었는데요. 경찰에 갔을 때 그는 매우 침착했었고 겨우 3개월의 집행유예와 1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됐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번째 살인 후 바로 다음 해에 아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털어놓았는데 아내는 그 이후로 앤소니를 떠났다고 합니다. 두 딸의 양육을 앤소니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36살 때 어린애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위해 두 딸을 멀리 떨어진 어머니에게 당분간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썩 편치 않았지만 결국은 한동안 보살펴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12살, 13살의 두 손녀들을 보았을 때 이상함을 바로 감지합니다. 아이들의 행색은 남루했고 아무 말 없이 매우 조용히 두 자매는 꼭 붙어 있었습니다. 손녀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속이 상한 할머니는 손녀들을 데리고 앤소니의 누나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못난 아들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모를 만난 아이들은 처음에 아무 말 없었지만 애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모는 조카들과 대화를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해주며 직장에서의 부당함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드디어 아이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의 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아빠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몇 년 동안 아빠가 언니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달했고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딸들은 그동안 아빠가 해온 학대와 그의 마약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애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외상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빠 앤소니 쇼어는 가중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로 경찰에 DNA 샘플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의 재판 끝에 불과 $500의 벌금과 8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조건은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역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의 DNA 샘플은 그의 거주지인 휴스턴 경찰에 제출했고 이제 이전 연쇄살인의 범인이 바로 잡힐 것 같은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DNA는 1992년 21살의 멕시코계 여인 마리아 델 카르멘 에스트라다의 살인범이 남긴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DNA를 가지고도 미제 연쇄살인 사건을 바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법 집행기관 데이터베이스에 그 샘플을 입력하는데 수년이 걸렸고 1998년 제출된 그의 DNA는 5년이 지난 2003년 10월까지 어떤 증거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1살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DNA 등 강력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 소속 범죄연구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시시하던 터에 거의 10년 후 공개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쌓이고 점점 골마터졌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의 교육 상태와 실험실 조건이 매우 불량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들도 불안정하고 신뢰성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나중엔 원래의 연구소는 폐쇄되고 다른 연구소에서 과학 수사를 벌이게 된 겁니다. 미해결 성폭력 살인사건과 성범죄자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를 했는데 그 시간도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앤소니 쇼어는 결국 2003년 살인 혐의로 체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25살에 처음 사람을 죽이고 17년 동안 자유를 만끽하다 체포된 것입니다. 앤소니 쇼어가 마리아의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오랜 시간의 지조 끝에 그는 나머지 다른 살인에 대해서도 실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자아이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데이트를 하다가 목 졸라 죽인 것이라는 개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당연히 그런 발언은 범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찰은 쇼어가 더 많은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로 그의 DNA 샘플과 미국 전국의 미해결 사건과 조사를 했지만 쇼어의 마지막 범행은 그가 35살 때인 1995년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때였습니다. 앤소니 쇼어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의 가족조차 그가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물론 그와 함께 살았던 아내들마저 그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폭력은 물론 자신의 딸들에게까지 몹쓸 짓을 한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에게조차 미안하단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최종 재판은 2004년 10월이었고 검사의 구형대로 배심원단은 앤소니 쇼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권고했고 재판은 사형 선고로 끝나게 됩니다. 그가 교도소에 갇히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는 55세이고 2018년 1월 18일 그는 교도소 내 사형 집행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몸은 침대에 눕히고 양팔과 다리, 몸통은 움직이지 못하게 벨트로 조입니다. 처음 그의 감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졌지만 조금 후에 단념한 듯합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에서 희생자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용서를 빌었고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3개의 주사에서 순서대로 약물이 그의 몸에 주입되고 13분 후 그는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 히스패닉 여성이 그의 범죄 타깃이었습니다. 주목받고 싶어 했고 쾌락과 타락을 일삼던 그의 체형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